청취자님, 만약에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예전에 사업하다가 아주 시원하니 말아먹었던 그 실패 경험, 제가 10억 원에 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다들 농담하거나 사기를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쵸. 저라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음, 근데 놀랍게도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뭐 복잡한 사업 계획서도 필요 없고 뭐 화려한 스펙의 팀원도 전혀 필요가 없어요. 네,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격하게 될 텐데요. 맞아요. 한편에서는 정부가 단 두 문장만으로 수십억 원을 지원하면서 창업의 룰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관광학 교수님들이란 최첨단 스토리텔러들이 그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세계가 사실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하나의 생존 비밀을 공유하고 있죠. 자, 이것부터 풀어보죠.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문, 그리고 이용근 교수님의 5주차 대학생 토론 게시판, 마지막으로 세계 1호, 세계여행 스토리텔러 김재열 교수님의 유튜브 인터뷰까지 이 세 가지 자료를 저희가 분석해봤잖아요. 네, 오늘 심층탐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AI 시대에 우리의 평범한 아이디어와 경험이 어떻게 실질적인 직업으로 탄생하는지, 그리고 정부는 이걸 어떻게 1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파헤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청취자님의 아이디어에 당장 자금을 꽂아줄 2026년의 새로운 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 중기부에서 발표한 2026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핵심은 한마디로 진입장벽의 완전한 파괴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부 지원 사업이나 창업을 떠올리면 약간 숨부터 박히잖아요. 엄청 막히죠. 막 시장 규모 분석부터 시작해서 3개년 재무제표 예상안도 짜야 하고 엑시트 전략 같은 수십 장짜리 PPT를 요구하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서류 만들다가 지쳐서 다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 공고문을 보면 그 모든 복잡한 요구사항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지원자가 제출해야 할 것은 오직 단 두 문장으로 압축된 아이디어뿐이에요. 와, 진짜 딱 두 문장만 쓴다고요? 네. 첫째,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둘째, 왜냐하면 나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문장 구조만 채우면 전 국민 누구나 심사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두 문장이라 겉보기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이게 막상 쓰려고 하면 좀 막막할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문장에 좋은 평가를 받는 건가요? 뭐 단순히 나는 맛있는 배달앱을 만들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치킨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이다. 약간 이런 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치킨을 좋아한다는 건 단순한 기호이지 결핍이나 문제 해결의 경험이 아니죠. 정부가 진짜로 원하는 두 문장은 뼈저린 실생활의 페인 포인트입니다. 아, 페인 포인트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학부모 가정을 위한 긴급 아이돌봄 매칭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의 갑작스런 고열 때문에 당일 연차를 쓰지 못해서 직장에서 해고당할 뻔한 끔찍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죠. 아하,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막 그럴싸하게 꾸며낸 시장 분석 데이터보다 한 개인이 처절하게 겪은 진짜 경험의 무게를 더 높게 쳐주겠다는 거군요. 마치 그 K-팝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절실한 스토리를 가진 참가자가 무대에 오르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오디션 포맷을 그대로 차용했어요. 규모도 전례가 없는데 총 5,000명을 선발하거든요. 인공지능이나 딥테크 같은 기술 기반의 테크 트랙에서 4,000명을 뽑고 흥미롭게도 비수도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 상권이나 문화 기반의 로컬 트랙에서 1,000명을 따로 선발합니다. 오, 기술력이 없더라도 지역 특성을 살린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뜻이네요. 그럼 처음 그 두 문장의 심사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200만 원의 창업 활동비가 바로 주어집니다. 아, 200만 원?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최소한 내 아이디어를 테스트해볼 시드머니로는 충분하겠네요. 거기가 끝이 아니니까요. 17개 시도 예선을 거쳐서 권역 본선으로 올라가는 등 그 라운드를 통과할수록 지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서바이벌 깔때기 구조인 셈이죠.
와, 갈수록 판이 커지네요. 네, 최종 전국 오디션에서 탑 100에 드는 창업 루키들에게는 창업 열풍 펀드가 가동되면서 최대 10억 원 이상의 자금하고 글로벌 진출 패키지까지 지원이 됩니다. 세상에 200만 원짜리 아이디어 스케치가 10억 원짜리 글로벌 비즈니스로 폭발하는 거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 서류에 등장하는 도전 경력 증명서라는 제도예요. 네, 맞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요소죠. 중간 라운드에서 탈락하거나 심지어 사업을 하다가 시원하게 망해도 그 실패를 공식적인 경력으로 증명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거 아닌가요? 한국 창업 생태계의 가장 치명적인 병폐를 도려내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창업 실패는 곧 신용불량이거나 인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였잖아요. 맞아요. 빚쟁이 돼서 숨어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누가 감히 혁신적인 도전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제도는 실패의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와 경험을 공식적인 자산으로 수치화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번 정부 지원 사업에 재도전할 때 오히려 가산점을 받습니다. 아,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그럴 법하네요. 온실속 화초처럼 한 번도 안 망해본 완벽한 초보자보다 자기 아이디어 들고 시장이라는 진흙탕에서 막 구르면서 깨져본 사람이 낫다는 거겠죠. 회복 탄력성이 이미 검증된 셈이니까요. 시장은 결국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을 보니까요. 실패를 겪어본 사람은 적어도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그 오답노트 하나는 확실하게 챙긴 셈이거든요. 좋습니다. 실패에도 낙인이 아니라 스펙이 되고 자금 지원의 문턱도 확 낮아졌습니다. 당장 5월 15일 마감점에 지원 버튼 누르고 싶어할 청취자님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하냐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전통적인 카페 개업이나 개발자들 모아서 엄청난 앱을 만드는 전형적인 스타트업 방식을 버리라고 두 번째 자료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용근 교수의 5주차 대학생 토론 게시판 내용이죠. 여기서 학생들이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는데요. 창업과 창직의 개념을 완전히 분리해서 정의합니다. 창업과 창직, 글자 하나 차이인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차대엽이라는 학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창직이 세상에 없던 고유한 가치를 만드는 내용물이라면 창업은 그것을 시장이 유통하기 위해 담아내는 비즈니스 시스템이라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와, 내용물과 그릇의 비유, 이거 정말 핵심을 찌르네요. 청취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작정 대출부터 받고 사무실 구하고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그릇부터 열심히 빚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바뀐 거죠. 근데 정작 그 그릇 안에 담을 나만의 뾰족한 내용물이 없으니까 결국 남들이 다 아는 치킨, 카페, 프랜차이즈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맞물려 들어가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정부가 두 문장을 요구하는 이유도 그릇 이전에 당신만의 내용물이 있느냐를 묻는 거죠. 무작정 사업가 흉대를 낼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미치도록 좋아하거나 압도적인 경험을 가졌거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아예 새로운 직업을 먼저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만약에 우리 청취자님 중에서 퇴근 후에 그 빈티지 필름 카메라를 막 분해하고 조립하는 데 미쳐있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분이 창업부터 생각하면 단순히 카메라 수리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열겠죠. 하지만 창직을 먼저 고민한다면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죠. 그분은 단순히 카메라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단종된 필름 카메라 속에서 누군가의 잊힌 기억을 복원해주는 아날로그 기억 복원가라는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기억 복원가, 어감부터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게 바로 창직입니다. 세 번째 자료에 등장하는 세계 1호 세계 여행 스토리텔러 김지열 교수의 사례가 이 창직의 가장 완벽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네, 저도 그 인터뷰 봤는데 일반적인 여행 가이드나 여행 유튜버랑은 느낌이 확 달랐어요. 이분은 무려 17년 동안 하루 17시간씩 준비해서 왁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던데 이게 대체 어떤 원리로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건가요? 물리적인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완벽하게 여행지로 데려가는 초실감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왁스는 오디오, 비디오, 스토리의 결합을 뜻하는데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공감각적 심리 지배에 있습니다. 공감각적 심리 지배요? 이름부터 엄청 거창한데 어떻게 작동하는 건데요? 거대한 스크린에 구글 어스가 켜집니다. 위성사진에서 시작해서 줌인하면서
순식간에 프랑스 파리의 시태섬 한복판으로 관객의 시선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화질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전환되면서 노트르담 성당 내부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여주죠. 우와, 시각적으로 일단 확 압도당하겠네요. 그렇죠. 관객이 시각적으로 압도당할 즈음 강연자는 나폴레옹 대관식 그림을 딱 띄우고 그 시대의 눅눅한 역사와 건축의 비밀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냅니다. 시각과 지적 호기심을 동시에 꽉 잡는 거군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적인 설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자기 화면이 앤소니 퀸 주연의 영화 노트르담의 꼽추의 비극적인 장면으로 교차 편집됩니다. 영화 장면이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 네, 관객의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웅장한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서 뮤지컬 노트르담 대 파리의 클라이맥스 넘버가 라이브처럼 빵 터져 나옵니다. 와, 미쳤다. 역사적 사실이 예술적 감동으로 치환되는 순간이죠. 관객은 분명 한국의 강연장 의자에 앉아있지만 뇌는 이미 18세기 파리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이건 뭐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종합 예술이네요. 근데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약간 삐딱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김재열 교수님이 17년 동안 하루 17시간씩 막 피땀 흘려 준비하셨다는 건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근데 그건 과거의 방식 아닌가요? 요즘 오픈 AI의 소라나 챗 GPT 같은 생성형 AI들 보면 능력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사람이 며칠씩 밤새워 자료 조사할 필요 없이 프롬프트 창에다가 그냥 파리 노트르담 성당을 주제로 구글어스 동선 짜주고 역사적 배경 설명하는 스크립트 쓴 다음에 분위기에 맞는 뮤지컬 음악 타이밍 맞춰서 세팅해줘 이렇게 명령하면 1분 만에 AI가 완벽한 WAX 시스템을 구현해낼 텐데요. 솔직히 이 직업 AI한테 가장 먼저 잡아먹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사실 그 질문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용근 교수의 대학생 토론 게시판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딜레마입니다. 기술이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고도화되는데 인간 창직가나 기존의 비즈니스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이거죠. 맞아요. 다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인공지능과 대조되는 인간지능, 즉 HI의 압도적인 방어력이 등장합니다.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이 인간지능 시장에 잠재력이 무려 9천조 원에 달한다는 데이터가 자료에 나옵니다. 9천조 원이요? 잠깐만요. 숫자가 너무 비현실적인데요. 지금 AI가 막 변호사 시험도 통과하고 복잡한 코딩도 순식간에 다 짜주는 마당에 지식노동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매일 나오잖아요. 대체 인간의 어떤 능력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가치를 방어해낸다는 건가요? 시장이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죠. 시장은 정확히 AI가 하지 못하는 틈새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지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양이나 데이터 처리 속도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절대 못 이기죠. 그래서 토론에서 도출된 결론이 바로 30대 70의 황금 비율 전략입니다. 30대 70의 비율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방금 호스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조사, 최적의 동선 짜기, 기본 스크립트 각성, 다국어 번역 같은 아주 정형화되고 피곤한 작업들 있죠. 네, 손 많이 가는 일들이요? 그게 비즈니스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생성형 AI에게 디지털 비서처럼 철저하게 위임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거기서 에너지를 빼앗기면 안 돼요. 대신 거기서 세이브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나머지 70%인 서사적 공감과 인문학적 해석에 몰빵해야 합니다. 서사적 공감과 해석. 단어가 주는 느낌은 참 좋은데 이게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어떻게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가 되나요? AI는 데이터를 읽지만 인간은 맥락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고객이 여행 창직가에게 요즘 너무 피곤해서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네요 라고 의뢰를 했다고 칩시다. 네네. AI는 피곤함이라는 텍스트 데이터를 인식해서 가장 동선이 짧고 침대가 푹신한 5성급 휴양지를 0.1초 만에 최적의 결과값으로 딱 내놓을 겁니다. 기계적인 해결책이죠. 틀린 답은 아니지만 영혼은 없는 답이네요. 반면 인간지능을 가진 기획자는 그 피곤함의 이면을 봅니다. 이 고객이 직장에서 수개월짜리 엄청 빡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와서 육체적으로 방전된 행복한 피곤함인지 아니면 10년 다닌 직장에 막 회의감을 느끼고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우울한 피곤함인지를 대화의 눈빛, 목소리 떨림을 통해 잡아내는 거죠.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아채는 거군요. 만약 후자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휴양지보다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하루 종일 걸으면서 육체를 혹사시키고 스스로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칠고 낯선 환경이 훨씬 더 강력한 치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AI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약을 처방하지만 인간은 병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인생의 방향성을 딱 틀어주는 처방을 내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0.1초 만에 나오는 뻔한 검색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결핍을 알아봐주는 그 섬세한 통찰력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거네요.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은 이 인간의 통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시 최첨단 기술이 도구로 쓰인다는 겁니다. 토론 자료에 등장하는 뉴로 트래블이 아주 기가 막힌 예시죠. 아, 뉴로 트래블. 뇌파 센서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 여행객의 힐링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는 그 개념 맞죠? 네. 과거에는 여행을 다녀오면 주관적으로 아, 좋았다, 힐링됐다 라고 말하는 게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객의 머리에 가벼운 센서를 부착하고 특정 숲길을 걷거나 예술작품을 볼 때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인지적 유연성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생체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네요. 여행이 단순한 소비재에서 나의 정신건강을 눈으로 확인하며 개선하는 의료적 재활이나 투자재로 격상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학생들의 토론 내용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장서영이라는 학생과 교수의 대화를 보면 이런 최첨단 뇌파 데이터를 고객한테 날 것 그대로 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잖아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고객한테 막 축하합니다. 현재 뇌파의 알파파 진폭이 12Hz로 상승했고 코르티솔 수치가 20% 감소했습니다. 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싶을 거란 말이죠. 일반인들에게 그런 생체 데이터는 그냥 차가운 외교일 뿐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학생의 총찰이 빛나는 게 창직가의 진짜 역할은 이 복잡한 데이터를 대중이 즉각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은유적 언어로 번역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접근이죠. 마치 그 스마트폰 배터리 잔량처럼 숲속을 30분 걸었더니 10%였던 마음의 배터리가 지금 85%까지 고속 충전되었습니다. 라고 시각화해주거나 오늘 당신의 지친 뇌파를 안정시켜준 완벽한 치유의 컬러는 고요한 심해의 푸른색이네요. 라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거죠. 기술이라는 차갑고 날카로운 지렛대 위에 인간 특유의 따뜻한 감성과 서사를 얹어서 비로소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완벽해 보이는 기술 중심의 맞춤형 설계 안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함정이요? 어떤 거죠? 김은서, 강지민 같은 학생들이 경고한 부분인데요. 모든 것을 알고리즘과 생체 데이터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최적화해버리면 여행은 결국 뻔하게 예측 가능한 안전한 감옥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만 계속 추천해주니까 처음엔 참 편했는데 나중에는 그 확증 편향에 빠지고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피한 처마 밑에서 멋진 인연을 만나는 그런 낯선 설렘인데 AI가 이걸 다 통제해버리면 너무 밋밋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AI는 본질적으로 오차와 비효율을 혐오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그 비효율 속에서 의미를 찾죠. 그래서 미래의 창직가, 특히 하이엔드 경험 설계자에게 요구되는 궁극의 역량은 바로 의도된 우연성을 상품 안에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는 여백의 미라고도 부를 수 있죠. 우연을 의도적으로 설계한다. 약간 모순적인 말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AI를 활용해서 불필요한 대기 시간, 언어 장벽, 터무니없는 바가지곰 같은 불쾌한 마이너스 요소들은 다 제거합니다. 이건 기본값이죠. 네네, 그건 없애야죠. 하지만 여행의 일정을 분단위로 꽉 채워서 고객을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전락시키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를 텅 빈 여백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으로 콕 찍어주는 대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근처 반경 1km 안에 당신의 방전된 마음을 흔들 만한 100년 된 낡은 서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도 앱을 끄고 직감에 의존해서 한번 골목을 탐험해 보시겠어요? 라고 슬쩍 퀘스트를 던져주는 겁니다. 와, 고객을 그 안전한 온실 밖으로 살짝 밀어내서 스스로 탐험가가 되게 만드는 거네요. 그 낯선 골목길에서 길을 막 헤매며 스스로 사색하고 나만의 우연한 오답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건 진짜 절대 AI의 효율성으로는 기획할 수 없는 영역이네요. 그 여백 공간에서 발생하는 감동이 바로 인간 기획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9천조 원짜리 가치의 본질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 넓은 이야기들이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혹은 사무실 책상 앞에서 이어폰을 꽂고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의 현실적인 삶에 어떤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복잡한 정보들을 관통하는 3가지 명확한 액션 플랜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시대는 실패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시대입니다. 2026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라는 정부의 거대한 자금줄이 여러분의 찌질했던 실패마저 스펙과 자산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가 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둘째, 그 프로젝트의 그릇에 담을 것은 남들이 다 아는 거창한 IT 기술이나 프랜차이즈 아이템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깊이 파고들었던 잉여로운 취미, 나를 밤잠 설치게 했던 컴플렉스, 그 비정형 데이터를 인문학적 시선으로 엮어낸 창직이라는 나만의 고유한 내용물이어야 합니다. 나만의 뾰족한 내용물. 셋째, AI의 진화를 두려워하며 위축되지 마십시오. 귀찮고 정형화된 30%의 일은 AI라는 똑똑한 비서에게 툭 던져주고 여러분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70%의 서사적 공감과 낯선 여백을 설계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청취자님, 혹시 오늘 대화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나도 이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풀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두 문장이 번쩍하고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다가오는 2026 5월 15일까지 modu.or.kr 그러니까 modu.or.kr을 접속해 보세요. 화려한 사업 계획서는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좋습니다. 네, 단 30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진짜 결핍이 담긴 그 두 문장을 세상에 툭 던져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었던 그 모든 삽질과 쓸모없어 보였던 경험들이 사실은 10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력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대화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느라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코딩 언어를 배울지, 어떤 아이템을 팔지 고민했죠. 맞아요. 늘 그게 문제였죠. 하지만 AI가 그 모든 무엇을 인간보다 더 잘 해내는 지금, 진짜 10억 원짜리 질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어떤 결핍을 겪었는가, 그리고 타인의 삶에 어떤 여백을 만들어줄 것인가입니다. 방향성이 완전히 반대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청취자님, 만약 당신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웅장한 여행을 직접 기획하는 단 한 명의 창직가라면 어떠신가요? AI나 자동화된 시스템에 완벽하게 외주를 줘서 해치워버리고 싶은 30%의 귀찮은 일련 번호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비록 상처받고 뼈아프게 길을 잃더라도 기계의 개입 없이 끝까지 내 손으로 만지며 예측 불가능한 우연으로 남겨두고 싶은 당신만의 70% 여백은 대체 무엇입니까? 인생이라는 여행의 30% 효율, 그리고 70%의 낯선 여백. 오늘 대화가 끝나도 한참 동안 거울을 보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묵직한 질문이네요. 청취자님, 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콤플렉스나 가장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잉여 시간의 취미 속에 어쩌면 AI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9천조 원짜리 시장의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에 맴돌던 그 작은 아이디어, 더 이상 현실의 벽 앞에서 멈춰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위대한 창직의 시작을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짜릿하게 깨워줄 통찰력 넘치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